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이제 그 30번 문제 보죠. 이 권룡주의 활동 관련된 문제인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관련된 지문을 기억을 제외하고는 그 강좌 중국사에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 청나라 역사, 뭐 대청 역사니 뭐 이런 것들 다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문고에서 한나절을 찾았는데 이게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댓글에다가 권룡제 뭐 생애 관련된 그 어디 듣도 못한 그 역사책을 가져와서 해가지고 이제 근거를 찾았는데,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위치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저쪽 신강 지역에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우리에도 익숙한 1이라는 지역이 1이. 어? 그 다음에 A는 2이고, 자 그 다음 B는 어디죠? 여기 딱 보니까 베이징 북쪽에 있죠. 지금은 이제 만리장성 밖에 하북성의 경계에 있는 하북성의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뭐냐면 우리가 박지원이 쓴 열화일기로 유명한 열화죠. 이 열화라는 것은 요 말에서 뭐야? 땅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 온천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는 이제 피서상장 해갖고 그 상장이 있었던 곳인데, 자 그 다음에 시는 심양이죠. 심양. 또 우리나라는 봉천이라고 또 해요. 성경 이렇게 하고. 심양은 요동반도에서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명나라 때 그 당시 이제 요양 장벽이라 해갖고, 근데 그 남쪽에 좀 한족이 많이 했던 건데, 어디에 있어요? 이거 누르하치가 여기서 이제 뭐냐면 수도를 정했죠. 그래가지고 누르하치가 원래 흥경에 수도를 정했다가 요양 옮기고, 요양에서 심양 옮기고, 그래서 한동안 청나라 초창기 때 수도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베이징으로 수도 옮겨온 후에도 배도 역할을 했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심양이죠. 그래서 중국 5대 다섯 번째 제일 큰 도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D가 제일 문제인데, D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양주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 양주. 어떤 분은 이게 양주가 상해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상해는 예전에는 이게 조금만 어촌에 불과했어요. 상해가 언제부터 컸죠? 지금처럼? 네, 상해는 그 당시 개항 이후에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상해가 이제 점점 넓이가 커진 거야. 그래서 지금은 상해 속일지 몰라도 예전 양주에 속한 땅들이 많아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이 원래는 사대문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커졌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주일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양주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주로 이제 강남에 있는 물자하고 강북에 있는 물자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양주예요. 양주. 그래서 양지강 연안에 있는 지역으로서 주로 강남에서 올라온 강남 물자를 이 양지강을 통해서 다시 강북으로 이어진 통제과 영제구로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양주인데, 이 양주가 상당히 전략적인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강화도와 비슷해. 왜냐면 그 당시 청나라 초기 때는 그 당시 정성공 같은 사람 알죠? 반청세력들이 막 그 연안을 막 무박지하고 막 방해했기 때문에 그 해상으로 뭐냐면 조언을 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조언을 어디에 뚫었냐면 그 연안 항로가 아니라 내륙 운하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내륙 운하의 중심 역할이 양주고, 강남의 문자를 북경까지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양주예요. 이 양주가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희제나 권룡제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남순이라 해가지고 계속 강남에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강희제도 와서 양주를 문화도 한번 시찰하고, 그 다음에 권룡제도 이렇게 가서 문화를 시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런 내륙 문화의 중심지인 어떤 그 교통 시스템이 언제 바뀌었죠? 물류 시스템이? 나중에 이제 남경조약 이후에 연안항로 바뀌게 되면서 양주는 쇠퇴하고 어디가 부각이 되고요? 상해가 부각이 되죠. 상해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청나라의 권룡제 때 좀 봐야 되는데, 이 권룡제는 그 당시 10점 노인이라고 자칭할 만큼 여러 번 원정을 갔어요. 뭐 자신이 물론 간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이리 지역도 치고, 그 다음에 베트남도 공격하고 여러 지역을 가고 오늘날 중국의 원형을 이어졌죠. 그래서 강희제부터 해서
걸룡제 130년 동안 정복정제를 통해서 중국의 영토의 원형을 만들었던 것이 맨 마지막에 걸룡제 때죠. 그래서 청나라는 상당히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걸룡제 때 그 영토가 형성된 청나라는. 그래서 5족 통합이 돼가지고 한족, 장족, 몽고족, 해족 이런 걸로 구성됐고,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청나라, 특히 청나라 원형을 만들었던 걸룡제 부분을 되게 부각시킨 이유가 뭐냐면 다민족 통일 국가를 내세우죠. 그럼 제일 부각된 건 뭐예요? 요 청나라. 그래서 상당히 부각되기 때문에 청나라를 부각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건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중간호 부족을 이제 기억 보면 A는 중간호 부족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주방장군을 설치했다. 맞죠? 자, 중간호라는 것은 명대의 어떤 부족이냐면 명나라 때 몽고족들이 크게 타타르하고 오일라트로 나눠졌다. 오일라트의 한 부족이 중간호예요. 이 중간호는 강희제 때부터 말을 안 들었어요. 강희제 때 3번에 나뉘니까 이때 이제 그 강희제가 3번을 지나가는데 정신 팔린 상태에서 그 당시 이제 그 갈단이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곧바로 편중됐고, 그 다음 옹종 때는 갈단을 계승한 철령이라는 사람이 또 그랬다가 또 철령도 이제 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걸룡제 때 아무도사나라는 사람이 중간호 부족을 다시 통일해가지고 이 중간호 부족이 몽고평원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공격했냐면 저기 신간 의구르 지역까지 공격했고 또 티베트 지역까지 위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걸룡제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신간 의구르 지역에 있는 중간호 부족을 치고, 그리고 그 당시 중간호 위협을 받고 있는 티베트를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신간 의구르와 티베트 지역이 완전하게 누구 영토로 넘어간 거예요? 중국의 영토로 넘어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리 지역 그 외곽 지역을 제외하고는 되게 중국의 영토로 이제 되게 되죠. 그때 이제 뭐냐면 이런 넓은 영토, 이민족의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국은 이번원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외곽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원에 저도 이제 이번원 강희제 때 이제 만들어진 걸룡제 때 완성했던 이제 기구인데, 주방장군 그 밑에 이제 소속된 관리가 뭐냐, 주방장군인데, 주방장군은 이제 강자중국사에서는 주변장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리 A 지역에 설치한 주방장군은 그 지역 이름에 따라서 뭐라고 또 부르냐면 이리 지역에 설치됐기 때문에 이리 장군이라고 하죠. 네, 이리 장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대신이니 도통이니 큰 간집을 둬서 이제 뭐냐면 통치했다. 병방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획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하고 디귿은 위치가 바뀌었죠. 니은은 시, 그러니까 이제 심양이고, 그 다음 디귿 비, 열화에 대한 설명이야. 예. 그럼 보면 조상의 능물 배화를 의식을 거하고 한국의 연애를 베풀었다. 자, 이거는 이제 심양에 이제 뭐냐면 태조와 태종이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누드와치하고 홍타치, 능무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저 가보면 이제 심양 고궁이라서 고궁도 있죠, 중국에. 그래서 기록에 보면 걸룡 15년에 심양에 있는 태조와 태종의 능을 배합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걸룡 15년에 조상의 능물을 배합하기 위해서 숭량 지역을 경유했다, 순시했다. 숭량은 지금의 심양이에요, 심양.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시지막에 원래 디귿은 비, 열하죠. 잘못됐는데, 티베트의 판차나마 연구에 메카트니 사절단을 적격했다. 요게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판차나마가 누구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네. 판차나마는 우리가 이제 나마하면 또 무슨 나마가 있었죠? 티베트에 달라이 나마가 있었죠. 달라이 나마. 네. 그러면 티베트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잠깐만요. 페이지 먼저 이제 보면 보충제도 잠깐 펴보세요. 134페이지. 134페이지 좀 보면요. 근데 티벳은 예전부터 불교를 믿었죠. 근데 불교가 무슨 불교? 밀교하고 토착 종교가 결합된 무슨 교죠? 라마교였어요. 라마교. 그럼 라마교가 이제 보면 원나 때 라마교를 누가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몽고족들이 받아들였죠. 근데 그때 몽고족들이 믿었던 라마교, 몽고족들은 누구냐면 귀족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아직까지 불교를 안 믿었어요. 네. 그래서인데 하여튼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자, 14세기 말에 들어가면 이 남아교 내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저기 칠판 글씨 안 보이신 분들은 제가 요거 이제 복사해가지고 스캔해서 선보일 테니까 다운받아 보세요. 자, 남아교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남아교의 주류파는 뭐였냐면 홍모파였어. 홍모파. 모자를 뭘로 쓴 거죠? 빨간 걸 썼다 해서 복잡을 홍모파라고 하는데 이 파를 또 다른 말로 샤카파 했어요. 샤카파. 자, 이들은 대처를 인정했어. 대처가 뭐예요? 그 일본에 뭐 대처성 있죠? 부인을 건넜어. 처자식을 인정했고. 그리고 이제 계율도 엄격하지 못했어. 부정부패가 많고, 많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한다고 이제 나타난 파가 무슨 파냐면 모자가 노란색인 항목파예요. 예. 항목파인데 이 항목파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겔로그라파라고 하고 또는 덕행파라고 해요. 덕행파. 자, 이들은 대처를 인정하지 않죠. 지금도 그렇지만 처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부정부패 원상이죠. 예,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대처를 못하고요. 계율을 엄격히 했죠. 여기는 홍모파는 주로 이제 세습을 했는데 요때 이제 그 남한은 세습이 금지돼요. 그럼 남한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전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죠. 그러니까 그 남한은 누구의 하신이에요? 가늠보살 하신이야. 그때 가늠보살이 이제 인간의 남아에 들어가서 하고 가늠보살이 죽으면 인간의 육체에 벗어나죠. 그러면 영혼이 다른 곳으로 뭐냐면 옮겨가죠. 예. 그때 이제 그 뭐냐면 남아가 죽은 1년 후에 이제 특정 지역에 가가지고 그 전에 있는 남아와 비슷한 애들 골라가지고 그 세운 남아요. 이게 남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그 어린이를 세워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계승을 하게 되는 거야. 예. 자, 근데 이제 16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좀 한차례 개혁이 되는데 이 16세기 들어가면 이제 항목파들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자, 16세기 들어가면 이제 그 당시 몽고족에 누가 나타나냐면 알타칸이 나타나는 16세기 때. 알타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티베트를 공격해가지고 티베트를 장악하게 되죠. 한동안. 그래서 그때 알타칸이 뭘 받아들이냐면 남아교를 수용해요. 근데 이때 알타칸이 남아교를 수용한 큰 의미가 뭐냐면 몽고족 예전에 원나라 때도 남아교를 받아들였죠. 그건 지배층만 대상화, 지배층만. 근데 이거는 뭘까요? 피지배층. 그래서 남아교가 뭘까요? 일반화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몽고의 알타칸이 그 당시 티베트 불교를 이제 개종하면서 몽고가서 불교 대중화되게 되고, 그때 남아에 찾아가서 이를 더 높인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한테 뭘 붙이냐, 남아에다 달라이라는 칭을 붙여요. 그래서 바다와 같은, 남아가 교주니까 바다와 같은 교주란 호칭을 부여하고 지금도 맞죠. 그리고 그 알타칸은 이 달라이 라마에게 정치적, 종교적 권한을 다 줬고요. 다 맡긴 거야. 그래서 일종의 성속의 대권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종의 법왕으로서 군림하게 돼요. 교황처럼.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초에 들어가면 그 당시 이제 몽고가 어디를 공격하죠? 중간호부를 공격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호부가 이제 그때 왜 공격했는데 하여튼 말하자면 몽고의 중간호부가 그 당시 티베트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가 티베트를 도와주고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군주권을 인정하는데 이 청나라가 달라이 라마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대우했고. 왜 그러냐? 그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는 뭘 믿었어요? 몽고 사람들 믿었죠? 근데 몽고는 북방의 중요한 부족이고 군사력이 세죠? 그러니까 몽고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누굴 통제해야 돼? 달라이 라마를 통해 통제를 해야 되냐? 근데 달라이 라마에게 너무 권한을 줄 경우에는 안 되죠. 그래서 그때 달라이 라마 항목파의 2인자가 누구였냐면 판체라마예요. 판체라마. 이 판체라마인데 이 판체라마는 그 달라이 라마는 가늠보살 하신인 반면에 판체라마는 아미타불의 하신이죠. 아미타불. 그래서
그 찬지방이 이제 탄시노프 사원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제2인자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어릴 때는 이 판체라마 대신 대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건데 이 판체라마 상당히 중요시여서 이 판체라마를 지금 연화 지역에 궁궐을 세워주고 거기 거의 강금하다시피 이렇게 해놓고 되게 대여해주는데 그 뭐냐면 판체라마를 통해서 누구 견제해줄까요? 달라이라마를 견제하기 그런 차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달라이라마 5세가 죽고 나서 전생라마 3명이 이제 발생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티베트 대신이 그 나라의 내정, 외교, 군사권을 갖고 계승법을 변경시키죠. 그래서 그 한금병 그 안에 3명의 예비 후보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달라이라마가 되도 이렇게 이제 계승법을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티베트 내 이제 뭐냐면 정권은 달라이라마가 되었지만 그 뒤에 청나라가 장악을 하게 되죠. 예, 이런 과정을 이제 걷게 되는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판체라마를 아까쯤에 그 모셔와서 실제 연하에 감금을 시켜놓은 연하에 그래서 판체라마 그에 이제 감금을 시켜주는데 그냥 그 뭐냐면 그 대우의 몬택이 감금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궁전까지 지어주죠. 훨씬 높은 궁전이라든지 뭐 수미 목수 그 뭐라든지 여러 외팔모 궁전이 있는데 이런 궁전을 막 지어준단 말이야. 대우를 좀 해줘요. 네. 그 장면이 어디에 나왔냐면 연화일기에 나왔어요. 박지원의 연화일기에 박지원이 원래 북경에 갔다 권룡제가 연화에 갔다 가니까 연화까지 가죠. 그리고 그때 권룡제하고 판체라마의 그 가정을 이제 만남을 모사하는데 권룡제는 겉으로 상당히 판체라마를 모셔줘. 그래놓고는 뭐냐면 이 사람은 거의 강금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또 권룡제 거기 가서 이제 피서 상장에서 피서만 하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뭐예요? 정치적 행위도 하죠. 훈련도 하고 뭐냐면 사냥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뭐야? 몽골족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까불면 뭐야? 죽는다. 그럼 판체라마를 이렇게 가져둔 것도 몽골족도 통제하는 의미도 있어요.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예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메카튼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원래 북경에 갔다가 없으니까 다시 권룡제를 만나려고 연합까지 간 내용인데 그때 이제 그 3개 999라고 해갖고 3번 머리를 조아리고 9번 머리를 땅에 대고 9번 조아리는 그 청나라의 예법이 있었죠.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그냥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끝났죠. 하여튼 맥카튼에 가서 그때 요구했던 것이 뭐냐? 개방 좀 해달라. 그러니까 싫다. 너네도 아쉬우면 나가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흐지부지 했는데 자, 요게 이제 그 장소가 바뀌었죠. 이거 연화예요. 예. 그 다음에 하도 총독과 조온 총독을 소집할 하공과 조온을 점검했다. 자, 여기서 총독이라는 것은 그 잠옷생각 지방장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일을 관리감독한 총관리자를 말하는데 그 당시 청나라 때나 명나라 때나 다르겠지만 그 강남은 일종의 중부 지역으로서 상당히 청나라의 경제 중심 지역이죠. 그래서 강남의 그 양쯔강의 경제 지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청나라 초창기 때부터 3명의 뭐냐면 간직을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하공 치수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독 총독을 뒀고 그 다음에 조언을 감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남이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언 총독을 뒀고 그 다음에 염정이라고 소금 유통을 관장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 염정이라는 간직을 두면서 총 관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도 총독과 조언 총독은 치수가 뭘 관리하는 거야? 운항을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양쯔강에 이제 순시했던 권룡제가 그 당시 하공과 조언 뭐냐면 치수하고 조언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하독 총독과 조언 총독에게 그 관리를 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답이 맞죠? 기읍과 니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죠? 2번 답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지도 내용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세계사 공부할 때는 항상 뭘 끼고 공부하셔야 되냐면 역사과 부도 끼고 공부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유태인 문제인데 유태인 문제는 이것도 어렵죠? 어려운 것보다는 좀 생소한 문제야. 생소한 문제.
해석 문제고, 물론 답은 마르틴 뉴턴 1번 급에 나오지, 뭐 거짓말, 간용할 거 주장, 거짓말과 간용은 이미 이율 배반적인 문제라 해서 그냥 찍어낼 수 있는데 톡박 굴려서 내용 자체는 좀 생소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본 게 어디에 나오냐면 서양사 개념어 사전에서 그대로 발췌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예. 따로 제가 이제 알지 못해갖고 그냥 발췌해놨는데 서양사 개념어 사전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요. 어떤 분이 알려주셨다고 여기 나왔다. 어떤 교수가 들어갔는데 그 충주대 교수가 들어갔어. 충주대 서양사 교수가 들어갔는데 그 교수가 그걸 잘 보고갖고 거기서 그대로 놨다고 하는데 서양사 개념어 사전 한번 사서 보세요. 제가 사서 봤는데 사조도 되게 많고 좀 약간 관점이 좀 다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하면 보통 이제 그 여러분들 아는 유대인이라는 것들이 유대인이라는 친구인데 그 서양에서는 서양사에서 별로 안 좋죠. 뭐 시틀러가 유대인 박해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왜 박해의 대상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지 혼자 잘났다고 하죠. 선민의식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유대교 보면 야외한 존재 누구만 편해? 유대인들만. 이민족들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기독교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기독교 정체성은 유대교를 까면서 등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반유대주의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원죄가 있었죠. 뭐죠? 예수님을 죽였다. 또 웃긴 게 뭐냐,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예. 하여튼 예수님 죽였다는 등등 해갖고 이 반유대주의는 상당히 그 당시 서양에 널리 유포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독에 보면 그 당시 십자가 원정 때부터도 대학사 있었고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대학사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베니치아 상인을 보면 사이로는 사람 나타나죠. 예? 그 사람 어떻게 모사요? 고리 대금업자, 악독한. 근데 유대인들이 고리 대금업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토지를 못 갖거든.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뭐요? 고리 대금업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사일론이라는 사람인데 그 섹스피어가 얼마나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냐면 그 영국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 없었어요. 그럼 어디에 그냥 보지도 않은 편견을 가지고 서술했다는 거야. 사일론이라는 인물을 아주 악독하게 그려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안티 유대니즘이라고 해요. 안티 유대니즘. 안티 유다니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안티 유대니즘이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 안티 유대니즘은 뭐냐 이게 19세기 중반까지 이제 행했던 유럽에 이제 했던 건데 대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들은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를 대상으로 이제 주로 한 거죠. 물론 유대인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 대부분. 근데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유다교 그리고 또 거꾸로 유대인은 아니어도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종교 중심주의야. 유대교를 대상으로 이제 해갖고 안티 유대이즘이 이렇게 등장했는데. 그와 비슷한 개념이 19세기 때 후반에 등장한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셈이즘이라고 하죠. 셈이즘. 셈족이라는 거예요. 셈족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셈족. 셈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에서 나온 건데 성경책에 나온 건데 자, 셈이라는 것은 셈족 안에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포괄하는 뿐만 아니라 종교를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안 믿는 유대인까지 활동상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여기가 높겠어요, 여기가 높겠어요. 여기가 더 커요. 요거는 상당히 종교적인 원인에서 한다면 여기는 상당히 세속적이고 뭐냐면 그 당시 인종적인 어떤 성격을 되게 띄고 있죠. 그래서 시틀러는 여기보다는 요쪽에 기반을 둬서 말을 한 거야. 시틀러 유대인 탄압은.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유대교를 믿든 말든 상관없어. 혈통상 자기 3대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다 유대교는 할아버지 있으면 다 유대인을 취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안티세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반유대주의는 그 당시 이제 계몽적이었던 좀 약간 상대적으로 계몽했던 볼테어도 뭐냐면 가명주의자 유명하지만 볼테어도 유대교를 사악한 종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도 비판하죠. 나중에 이제 한 2, 3년 상당히 강요적인 사람들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마르크스 자체도 자기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을 욕해요. 예. 그리고 마르틴 루터도 상당히 박애주의자이긴 하지만 그 유대인의 그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여기 보면 유대인의 해당은 불태워져야 되지만 불태워진 것은 먼지로 뒤덮여 타다 남은 찌꺼기의 돌멩이조차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독교임을 하나님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독교의 멍에를 걸고 행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열을 올리면서 유대인들 욕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다음은 1번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계몽주의가 확산되면서 유대인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그리스도의 잘못된 유대인 박해를 비난하면서 나오는 계몽주의자 일부가 유대인들에게도 시민권을 줘야 된다는 목소리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시작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건 맞고요. 1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예,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때 알렉산더 2세가 암살당하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알렉산더 3세는 이 죽인 놈들 보니까 유대인도 있다. 유대인도 나쁜 놈이다. 그래서 알렉산더 2세 때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불만 여러 가지 불만을 어디에 숙청하냐? 유대인들 숙청에 돌리죠. 그래서 유대인들 속죄라고 해갖고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는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돼요. 거의 한 20만 죽었다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고놈이라고 하죠. 네, 포고놈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영국이 그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이제 참가했는데, 그 당시 영국이 참가할 때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팔레스타인을 세우자는 무슨 이즘이 있었죠? 시오니즘. 네? 시오니즘. 솔로몬의 거대한 영토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시오니즘.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때 영국의 아서의 영국인 외무장을 했던 아서 벨푸어가 뭐냐면 영국 유대인 협회였던 토실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들이 우리 도와주면 뭐예요? 너희들 나중에 1차 세계는 끝난 다음에 유대인 국가 만들어주겠다는 무슨 선언을 하게 되죠?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되죠. 반대쪽은 또 팔레스타인에게 또 뭐예요? 너희들 우리 도와주면 해주겠다. 맥마운 선언을 하게 되죠. 근데 1차 세계대전 후에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안 들어줬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들어줘가지고 유대인 국가와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줬는데, 건국하자마자 지네끼리 치료받고 해갖고 완전 유대인 국가가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먹어버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 답이 맞고요. 그 다음 5번은 반제에 의해서 이제 이를 통해 최종 해결 방법을 논했다. 이건 뭐야? 시틀러 정책. 이건 좀 약간 좀 필요한데, 시틀러는 이미 여러분들 나이투쟁에서 인종별로 나눴죠. 그래가지고 제일 우수한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아리아 민족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쪽이 슬라브족. 슬라브족들은 필요해. 왜냐면 노예처럼 불려먹어야 되니까. 노예 밑에도 더 이상 천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집시와 유대인,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방별 대상 이렇게 해놓고 이들은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 계획을 시틀러가 실행을 하게 되죠. 이 사람도 상당히 앰비스러운 사람이에요. 상당히 지조가 있고 그런데,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933년에 집권하면서 반유대주의를 이제 표명해서 하는데, 1935년에 누른베르크 법을 만들죠. 누른베르크 법.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 시민권을 상실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른 동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게 하고요. 그 다음에 1938년에 수정의 범이라 해갖고, 그날 대규모 학살이 나. 왜 수정의 범이 있어요? 그때 밤에 친위대들 들어와서 유리창 깨고 하면서 이제 달빛에 비치면서, 전기불에 비치면서 반짝반짝 비면서 수정의 밤이었는데, 자, 하여튼 그때 이제 뭐냐면 유대교의 예배당을 불타고 유대인들 죽이고 유대인들 기구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 어디에 따라서 게토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6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다빈에 버리돼갖고 노란색 표지를 달게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독일의 영토가 점점지가 확대되면서 유럽 전역의 유대인들을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일 문제가 이제 부각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뭐냐면 저쪽 마다가스카 섬 있죠. 거기에 그냥 유대인들 다 소개시켜놓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청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가는데 마다가스카로 가는데 꼭 누가 협조를 해야 돼? 영국의 협조가 필요해. 왜 수에즈 운하도 해야 되고 영국의 식민지 거쳐야 돼.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싫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 베르린 부근에 있는 바젤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갖췄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이제 시틀러를 비롯한 유명한 그 나치의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동부 지역에 유대인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자. 그 적절한 방법이 뭐죠? 예, 이거는 독가스, 가스실로 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결론이 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전학살에서 그 당시 뭐냐면 거의 600만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죠. 적절하게 그들 표현하면. 그래서 이걸 홀로코스트라고 대규모 이제 대량 학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영화와 그런 것들 많이 만드는데 최근에 그들의 고통이 우리에 점점 잊혀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도 똑같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하죠. 네. 일본이 그 자기 피해 입었다고 1945년에 시로시마에 나가사키가 핵 폭발해서 피해 입었다고 막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지들 똑같이 했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지들하고 예전에 당한 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착촌을 만든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몰아내고 인종청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답은 이제 1번이죠. 예. 틀린 거니까. 자, 그냥 유대인 관련된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이거는. 이번에 그냥 딱 나오고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30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예, 이것도 동영상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다음 3주문에 따라 일관된 정책이 끼친 영향을 오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자, 이거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 이제 그 명나라 때 1436년 그러니까 영종 15년이죠. 그 당시 베이징 무관들이 월급을 뭘로 받았냐면 남경에 가서 미국어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면 이 북경에 있는 그 무관들이 봉급을 받고자 어디까지 간 거야? 남경까지 간 거야. 남경. 잠깐만요. 근데 남경까지 갔는데 이게 대단한 거지죠. 북경의 남경까지. 중국 얼마나 넓어. 거기 가가지고 또 쌀을 받은 그걸 북경까지 운반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남경에 갖다 팔아요. 그래갖고 싸게 팔고 비싸게 뭐 티스푼 같은 걸 사들이고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지들이 손해인 거야.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월급을 봉급이 아니라 은으로 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고 그 당시 정부도 이제 뭐냐면 남부 지역에 이제 지세 같은 은도를 걷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허용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큰 파장이 나는데 왜냐면 명나라 초창기 때는 그 홍무제가 모만 유통시 동전하고 초만 유통 그러니까 교초 지폐죠. 유통을 시켜갖고 은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은이 점점 뭐냐면 그 관리 봉급을 은으로 줌으로써 당연히 뭘로 이제 걷어야 돼 세금을 은으로 걷겠죠. 그래서 은 경제가 확산되는 큰 계기를 마련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는데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요걸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명나라의 경제 발전 사항을 좀 아셔야 돼. 그래야 이제 쉽게 풀리는데. 제가 이거 지금 설명한 것은 여기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재 잠깐 14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제가 도식을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도식을 이제 만드는데, 자, 명초기 때는 전쟁 직후기 때문에 내전이 다 끝나고 이제 전쟁 직후기 때문에 자연경제 상태였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그 명나라 태조가 처음에 이제 그 보초 제거사를 만들어가지고 원나라에 영향을 받았고 지폐와 동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펴고 은사용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15세기 때 이제 생산력이 회복하고 은경제가 보급되면서 아까 영종 때 뭘 지급했죠? 월급을 은으로 지급했죠. 월급을 은으로 지급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재정에서 이제 예전에 쌀이나 이런 것들 걷었는데 동전을 걷었는데 이제 당연히 뭘 하겠어요? 은으로 걷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의 비중이 확대돼요.
그리고 점점 세금이나 역도 은납화되죠. 자금이 은납화가 되거나 이제 나중에 뭐 그 이가격이나 지세도 은납하고 그러면서 이제 은이 돌면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촉진되고 황금 작물 같은 것들 재배해요. 황금 작물 뭐죠? 시장에서 금방 팔 수 있는 작물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그 사탕수순이 있는데 그 황금 작물 같은 걸 갖다 팔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15세기 때까지는 은강산이 국내 은강산을 이것고 이제 했는데 여기도 부족해. 그러니까 16세기 들어와서는 외국의 은이 도입되죠. 그래가지고 남미와 일본에서 은이 도입되는데 이것이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신대를 통해서 이제 멕시코 은이 들어오고 일본에도 은이 많이 들어와요. 일본부터. 자 그리고 이제 점점 하니까 이제 명나라 말기 때는 아예 은중시로 바뀌죠.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일조폰법이죠. 일조폰법 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은경제 및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완전히 확립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서 내용을 이제 보죠. 자 그 139페이지 보면 기획이 있는데 항공작물 재배가 증가됐다. 맞죠? 음유통이 널리하면서 이제 상품화폐 문제가 활성화되고 점점 이제 원거리 무역이 향해지면서 각 지역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특화 상품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사천이나 호강 지역에서는 뭐 그 사천, 호강, 강서, 복권 같은 지역에서 차가 유행하고 복권이나 강서 물값, 뭐 사천이나 강서 사탕수수, 상동이나 목화 등 어떤 상품작물 재배가 이제 하면서 농가의 보충 수입원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초 재고사를 설치했다. 아까 말한 보초 재고사라는 것은 그 명나 초기 때, 홍무제 때 만든 거죠. 뭘 만들기 위해서? 동전과 지펜을 만들기 위해서, 교촌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자, 이건 명초기 때 얘기고, 그 다음에 각 호에 호등했다, 포원을 납부했다. 이건 어느 나라 때 얘기예요? 이거는 원나라 때 얘기죠. 원나라 때 세제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원나라 강북 지역 같은 게 이제 보면 약탈적인 것을 제도화시킨 세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정통적인 세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걷었죠. 강북을 기준으로 해서 약탈적 세제는 어디에 반영되냐면 그 가차에 발견해요. 가차. 가차는 또 사료하고 포는 이렇게 하죠. 사료 포는. 네. 사료는 뭐야? 사료는 황제나 귀족들에게 그 뭐냐면 그 비단을 바치는 거고 포이라는 것은 은을 같이 바치는 거. 근데 원래 처음엔 은으로 갖다 바쳤는데 난 초납이 되죠? 초납은 뭐죠? 교초. 네. 자, 그 다음에 정통적인 세제는 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양세와 정세 중에 하나를 내게 하는 거죠. 땅을 많이 갖게 됐으면 지세가 되는 거고 땅이 적게 그 땅 대신에 그 성인 남자들 많으면 정세가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강남은 정통적 세제는 양세법, 그다음 약탈적 세제는 분탄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 관련된 강의 보시고요. 자, 하여튼 이거 원나라 세제예요. 그 다음에 리을 지문이 이제 많이 봤는데 섭종로라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동양사계로 강자 중국사에 전혀 안 나오나. 저는 이거 어디에서 찾았냐면 자 계속 찾다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 10년 전에 제가 책을 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약간 미쳐가지고 20살 때인가 그랬어요. 21살 때 그 돈을 내가 좀 있으면 책을 다 샀어요. 특히 중국사 책을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걸 막 해가지고 한 200권 300권 사가지고 거기 이제 그 서책에 꼽아놨거든요. 근데 멀지만 소목해 되니까 한 번도 안 봤어요. 저도. 근데 안 본 책들 막 뒤져보다가 이게 나온 거야. 그 민음사 책에 나오는 1445년에 15세기 중반 때죠. 섭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강서성 상해에서 봉기를 했어요. 왜 봉기를 했냐? 원래 이 사람 섭종료는 농민이에요. 몰락한 농민인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은강을 개발하는 거야. 여러 사람들 모아가지고. 왜냐면 은강이 그 당시 돈이 되니까. 왜냐면 은경제가 이제 그 당시 조금씩 보급이 됐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기껏 개발한 은강을 누가 뺏은 거야? 고관 대작들이 뺏어버린 거야. 그래서 열받아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 섭종론의 난이죠. 그래서 이 섭종론의 난은 특징이 뭐냐면 그
그러니까 한국인이나 중국사나 그다음 동양사 계도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유치의 난이나 그 다음에 드문친의 난이나 이런 난도 있죠. 헌양의 난 이런 농민분계가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주 소작인관계의 어떤 모순점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건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은강산 개발하고 연결된 거야. 은강산 개발. 그리고 그만큼 왜냐 고관대장들이 왜 이 섭정로의 농민들이 그 개발한 강산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자, 이때 시기에 약간 시기적으로 좀 뒤후지만 16세기 때도 우리나라 은강산을 개발한 붐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명나라가 이미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내치면 은경제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죠? 그래서 섭정로의 난은 그 후에 일어난 드문치의 난과 유치의 난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니은이죠, 답이. 자, 그 다음에 33번 보죠. 자, 이 33번도 요것도 강자중국사에 봐야 거 나와, 답이. 예, 되게 어렵게 나. 물론 한국인이나 중국사에 갖고 그 내용이 좀 나오긴 나오지만 완전히 하려면 그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자, 다음은 어떤 사건의 주도자를 발표한 시국선언이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자, 동북을 잇는, 이 동북이라는 것은 이제 만주죠. 만주는 지 5년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5년이니까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으니까 1936년 때 얘기죠. 이거는. 자, 국가 주권은 쇠퇴하고 영토는 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먼저 치욕적인 상해 점정협정. 나중에 얘기할게요. 당고 정정협정을 체결했다. 위원장. 이 위원장이라는 건 누굴까요? 장개석이죠. 장개석 위원장은 서인배들에게 둘러싸여 민중을 버리고 국정을 바로잡지 못하는 죄가 크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언했으나 그때마다 거절당하고 지책을 받았다. 서북의 국민, 이 서북 지역은 이제 섬서성 이때, 섬서 허서 지역이 그죠? 섬서 허서. 그러니까 여기 일어난 게 이제 서한이죠. 예. 그래서 일제와 송문회 총리 유족을 준수, 구국회의 소집을 촉구한다.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이거는 서한 사건. 서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장개석 가두고 장하량이 그걸 이제 선포한 것이 장하량. 그래서 그 장하량이 이제 그때 그 여러 8개의 조항을 이제 전국적으로 선포했는데 그 중에 신앙하고 파랑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앙과 파랑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럼 여기서 장하량이라는 인물을 좀 볼게요. 장하량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장자림의 아들이죠. 장자림은 군부중 봉초파 출신의 마적 출신인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이제 연결됐냐면 일본 사람하고 연결, 일제하고. 근데 장자림이 이제 그 1928년에 북부를 하는데 어떻게 돼? 장자림이 쫓겨서 그 만주지로 도망가죠. 근데 일본 애들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애들 가는 열차에다 기차에다 뭐예요? 선로에다 폭탄 설치해가지고 폭발시켜서 죽여버려. 근데 이걸 좀 장하량이 이제 계승했는데 열받은 거죠. 분명히 장자림은 일본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들을 위해서 했는데 배신을 당한 거냐. 그래서 장하량이 이제 민족주의 정선을 이제 선언하게 되고 누구하고 손을 잡게 되느냐? 국민당하고 금방 손을 잡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청천백일기 올려놓고 이제 땅을 그 당시 그 국민당 장개석에 갖다 바치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장하량이 민족주의 정선을 그 강화시키고 국민당하고 손을 잡으니까 강동군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요. 왜냐면 그때 만주에는 뭐가 있었어요? 만철이 있었죠. 만철 누구 거예요? 일본 거죠. 일본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간동군을 배치시켰는데 이 간동군이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우리의 국익을 침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본 정부 상의 없이 단독으로 일으킨 게 뭐죠? 만주사변이죠. 예. 근데 만주사변이 일어나니까 장개석은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나라. 장하량부터 싸우면 그냥 도망쳐나라. 어디에서 해결하냐? 국제연맹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외교적 해결을 했고 나름대로 승리는 했어. 왜냐면 니틀 조사단은 이제 와가지고는 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일본 애들. 근데 일본이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일본이 국번에 국제연맹 탈퇴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는데 일본이 그 당시 계속 침범해도 만주를 점령하고 나서 또 어디까지 이제 가냐면 여기 좀 개념적으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예문 알아야 되니까 만주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남쪽으로 더 내려오죠. 여기 만리장성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일대가 하북성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따로 이제 성이 있었어요. 예. 여기 지금 내몽고 자치주 아시죠? 내몽고 자치주. 여기가 예전에 무슨 성이 나오냐? 수원성이 나왔어요. 수원성. 예. 수원성이 나왔고, 요 하북성 북쪽, 만리장성 이북 지역을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연화성이라고 했어요. 연화성. 연화성. 여기가 하북성이고, 이 하북성 바로 밑에 여기 북경이 있죠? 북경이 있고, 만주에 가서 이제 만주는 중국에서 만주가 안 하죠? 동북 삼성이 나왔는데, 동북 삼성, 요령성, 그 다음에 길림성, 그런 지역들, 이 만주 삼성이 있고, 동북 삼성.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연화성을 이제 공격해 들어와요. 연화성을. 예. 하북 지역까지. 자, 여기 하북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요? 양지강, 아니, 함하강 북쪽 지역. 여기까지 이제 있는데, 이 연화성을 이제 그 당시 공격을 하죠. 1933년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싸웠는데 장개석 정부가 그때도 좀 싸우다가 막았어. 패하니까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타협을 했죠. 이게 뭐냐면 여기 구조대로 나오는 당고정정협정이에요. 당고정정협정. 이 당고정정협정이 뭐냐면 요 지역을 일종의 뭐 하겠다는 거야. 만주와 하북성 일대 중간 지역 비무장 지대로 설정하겠다. 한 게 당고정정협정인데, 근데 이게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오히려 일본은 여기다가 하북자치라는 명목으로 기동자치정부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은 그 당시 하북자치라는 이름으로 하동 기동자치정부를 구성했어요. 하동 기동자치정부하고 하북 기동자치정부하고 이럴 때 하북 기동자치정부하고 그 다음에 뭘 설치했냐면 기찰정무위원회를 설치했어. 이게 정부인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누구의 계대 정권이에요? 일본의 계대 정권이죠. 요걸 설치하고 실제 완전 지배를 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밀무역을 했어요. 밀무역. 은을 막 밀매하고, 일본 상품 그냥 간세 없이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중국 정부가 타격을 했죠. 타격을 해서 이걸 이제 보고 나서 이 단계성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종전에 선안내 후 양해 정책을 이제 뭐냐면 선안은 큰 배경이 됐는데, 자, 하여튼 여기까지 점령하고 나서 또 어디까지 치냐면 수원성까지 쳐요. 지금 내몽고 자치주까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른상이었는데 일본이 막 공격하는데 그 장개석은 뭐예요? 그냥 물러나는 거야. 싸워보지도 않고. 장개석 입장 뭐예요? 그 당시 왜 물러났겠어요? 에? 국내적으로 적이 많아. 안으로는 그 당시 국민의 좌파부터 시작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원로들이 많고, 그리고 밖으로는 누가 있었어요? 공산당이 저기 강서성에서 소비에트 만들어 놓고 이제 지방정권 자기 개기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일본의 그 침략이라는 것은 그냥 피부병에 불과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안의 문제죠. 네? 이 내장이나 있는데 암이 있으면 빨리 이거부터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일본군에 싸울 국민당 정예병력 여기에 싸우지 않고 누가 싸운 거야? 네? 그 당시 공산당 톱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서군 소비에트를 5차례 공격해갖고 안 돼갖고 이제 나중에 도망쳐 나가잖아요. 모태똥이. 그래갖고 연안지역까지 해갖고 대장전 해갖고 가죠. 그러니까 여기 연안지역 오니까 요때 이제 서안에 누가 있었냐면 장하장하고 이 장하장 동북군이 있었죠. 여기서 물려난 동북군하고 요 지역을 지키는 양호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서북군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 장하장은 요 서안에서 있다가 장개석 정신 못 차리고 공산당을 공격하니까 몇 번을 요청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빨리 일치 단결해가지고 저 당시 이제 일본군을 물려쳐야 되지 않냐. 그리고 국내용도 그렇고. 근데 장개석 들어줘요, 안 들어줘? 안 들어줘. 오히려 장하장부터 여기 연안이 있으니까 너희들 군대 동원해가지고 치라 명령하는데, 장하장이 말 안 듣니까 직접 서안에 와가지고 막 명령을 내니까 또 장하장이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요청하죠. 근데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하청지에 묵고 있는, 임동의 하청지에 묵고 있는, 하청지 아시죠? 당나라 양귀비가 같이 놓았던 거기에 이제 묵고 있었는데 들어가고 장개석 잡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주물레를 오게 하게 한 다음에 회담을 걷게 해놔서 구두도 약속을 받았죠. 다음에 일본 놈들이 쳐도면
가만히 있지 않고 싸우겠다. 그걸 이제 지켰죠. 그래서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곧바로 제2차 국공합작이 맺으신 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이 문제 또 풀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공산당 입장하고 대일정선에서 형성해서 한일치에서 공산당 입장과 국민당 그 다음에 그 당시 제3의 세력이었던 그 학생이나 시민세력들의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해서 한일치 과정을 이제 걷게 되는 걸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문제의 좀 핵심 포인트가 그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했어요. 147페이지 잠깐 보세요. 그래서 각 한일 세력의 정책 변화가 있는데 이게 약간 제가 글씨를 잘 못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근데 저희 그 강야종 국사에 보면 7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기 쉽게. 자세한 설명은 제가 그 강야종 그 중국사 그 동양사 강의에서 본강의 때 했고 여기는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자, 국민당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성안내 후양의 정책이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찰정무위원회나 하북기동자치정부를 이제 하면서 거기서 밀물 하니까 그 당시 그 장개석이 뭐라고 외쳤어요? 국민당 이준전에서 1935년인데 참는 것에도 한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